그날 우리는 술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서로에 대한 동정심 때문인지 서로를 위로하고 싶었다. 모텔 방에서 둘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봤다. 괜찮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외롭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인 외로움을 달래는 행위였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둘 다 후회했다. 지금부터 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다. 김선옥은 자동으로 눈을 떴다. 10년째 같은 시간이다. 옆에서 잠든 남편 박태준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예전엔 자신보다 먼저 일어나던 남편이었는데 화장실을 다녀와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을 열어 계란을 꺼내며 생각했다. 언제부터 이렇게 살았을까? 매일 같은 메뉴, 같은 시간, 같은 일상. 여보, 아침이에요. 태주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입에서 나는 술 냄새가 역했다. 또 회식이었나? 요즘 회식이 너무 잦다. 벌써 이 시간이야? 태준이 벌떡 일어나더니 서둘러 옷을 입기 시작했다. 예전엔 여유 있게 운동까지 하던 아침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바빴을까? 선옥이 넥타이를 메어주려고 다가갔다.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났다. 달콤하고 진한 향수 냄새. 자신이 쓰는 향수와는 전혀 다른 냄새였다. 여보, 이 냄새 뭐예요? 무슨 냄새? 태준의 반응이 너무 빨랐다. 향수 냄새 나는데요.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누가 향수를 진하게 뿌렸나 봐. 냄새가 옷에 벨 정도로. 말은 그럴듯했다. 하지만 뭔가 어색했다. 마치 미리 준비해둔 대답 같았다. 그럼 옷 갈아입으세요. 아니야, 늦었어. 빨리 나가야 해. 태주는 서둘러 집을 나갔다. 예전엔 선옥을 약국까지 태워다 주곤 했는데 요즘엔 그런 여유도 없어 보인다. 혼자 남은 아침 식탁에서 선옥은 텔레비전을 켰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어느 정치인의 부정부패, 연예인의 불륜설, 모든 게 남의 일 같았다. 버스를 타고 약국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이 모두 피곤해 보였다. 나도 저런 표정을 하고 있을까? 손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봤다. 언젠가부터 늘어난 주름, 칙칙해진 피부. 45이라는 나이가 실감났다. 약국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데 계산대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피부관리실 할인 쿠폰이었다. 르네상스 피부관리실.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할인율도 상당했다. 누가 놓고 간 걸까? 어제 늦게까지 약국에 있었던 사람은 태준뿐이었다. 가끔 장부 정리를 도와주러 왔거든. 설마. 선옥은 고개를 젓고 쿠폰을 서랍에 넣었다. 그냥 손님이 흘리고 간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아침에 맡은 향수 냄새가 계속 생각났다. 하루 종일 손님들을 맞았다. 감기약을 사러 온 할머니, 소화제를 찾는 아주머니, 파스를 달라는 아저씨. 모두 익숙한 얼굴들이었다. 약사님, 요즘 어떠세요?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요. 단골 할머니가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남편분은 잘 지내시고? 네, 회사 일로 바쁘긴 하지만. 할머니는 아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남자들은 원래 바빠지면 집안일에 신경을 못 써요. 이해하셔야죠. 할머니가 나간 후 선옥은 생각에 잠겼다. 정말 단순히 바빠서일까. 저녁 8시가 되어서야 태준이 들어왔다. 오늘도 늦네요. 부장님이랑 술 한잔 했어. 정말 피곤해. 태준은 바로 샤워를 하러 갔다. 예전엔 하루 있었던 일을 서로 나누곤 했는데 선옥은 태준의 더러워진 셔츠를 빨래통에 넣으며 다시 냄새를 맡아봤다. 여전히 그 향수 냄새가 났다. 엘리베이터에서 맡은 냄새치고는 너무 진했다. 여보, 내일은 일찍 들어와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같이 저녁이라도 먹어요. 요즘 대화할 시간이 없잖아요. 알았어. 노력해 볼게. 하지만 태준의 대답은 건성이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태준은 벌써 깊게 잠들어 있었다. 코까지 골고 있다. 선옥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결혼 10년. 이런 적이 있었나? 남편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적이.
새벽 2시. 태준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소리가 났다. 태준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누구가 이 시간에 문자를 보낼까? 천옥은 호기심이 생겼지만 남편의 휴대폰을 보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직은. 다시 누워서 눈을 감았지만 잠들기 어려웠다.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다.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천옥은 아직 모르고 있었지만 그 균열은 곧 거대한 틈이 될 것이었다. 천옥은 일주일 동안 태준을 유심히 지켜봤다. 평소보다 옷차림에 신경 쓰고 머리도 자주 만졌다. 휴대폰도 예전보다 자주 확인했다.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는 것도 새로운 습관이었다. 여보, 누구한테 연락 왔어요? 그냥 회사 일이야. 태준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다. 회사 일. 모든 게 회사 일이었다. 토요일 오후, 선옥은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냉동식품 코너에서 새우를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태준아, 이거 어때? 선옥이 고개를 돌리자 태준이 보였다. 그런데 옆에 모르는 여자가 있었다. 키가 크고 화려한 여자였다. 파마를 새로 한 머리에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다. 여자가 태준의 팔짱을 끼며 웃었다. 태준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천옥이 본 지 오래된 표정이었다. 언제부터 저렇게 웃지 않았을까? 천옥은 급히 냉동고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손이 떨렸다. 두 사람은 친근하게 대화하며 쇼핑을 계속했다. 자기야, 이것도 사자. 여자가 태준에게 애교를 부렸다. 자기야라는 호칭이 귀에 꽂혔다. 여자의 손목에 반짝이는 팔찌가 눈에 들어왔다. 금으로 만든 것 같았다. 비싸 보였다. 천옥은 결혼 반지 말고는 제대로 된 액세서리를 받아본 적이 없었다. 회사 사람인가? 천옥은 스스로를 달랬다. 회사 동료일 수도 있잖아. 요즘 남녀 구분 없이 친하게 지내니까.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태준이 그 여자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달랐다. 오랜만에 보는 즐거워하는 표정이었다. 마치 연인처럼 보였다. 집으로 돌아와 태준에게 물어봤다. 오늘 어디 갔다 와요? 집에 있었는데? 왜? 거짓말이었다. 천옥은 확신했다. 마트에서 봤는데요. 여자분이랑 같이. 태준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더니 이내 자연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 회사 김 부장님 부인이랑 우연히 만났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시거든. 인사차 잠깐 이야기했지. 또 준비된 대답이었다. 너무 매끄러웠다. 하지만 선옥이 본 건 그런 인사가 아니었다. 두 사람은 너무 친밀해 보였다. 그런데 팔짱은 왜 끼고 다녀요? 팔짱? 언제? 제가 다 봤어요. 태준이 잠시 말문이 막혔다. 아, 그거. 길이 미끄러워서 부축해드린 거야. 별거 아니야. 변명이 계속 이어졌다. 며칠 후 태준의 옷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다. 양복 주머니에서 나온 영수증이었다. 커피숍 영수증인데 아메리카노 2잔이 적혀 있었다. 태준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천옥은 영수증을 자세히 봤다. 르네상스 커피숍.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았다. 그러고 보니 며칠 전에 본 쿠폰도 르네상스였다. 피부관리실 쿠폰. 설마 같은 건물에 있나? 천옥은 인터넷으로 검색해봤다. 르네상스 건물 2층에 피부관리실, 1층에 커피숍이 있었다. 우연일 리가 없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피부관리실 원장 사진이 있었다. 마트에서 봤던 그 여자였다. 이지영이라는 이름도 적혀 있었다. 이지영. 천옥은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이제 얼굴에 이름까지 있었다. 그날 밤 태준은 또 늦게 들어왔다. 회식이에요? 응. 신입사원 환영회였어. 하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오히려 향수 냄새가 더 진했다. 그 달콤하고 진한 향수 냄새. 이제 그 냄새의 주인이 누군지 알 것 같았다. 신입사원이 여자인가 봐요? 천옥이 넌지시 물었다. 응? 왜? 향수 냄새가 나서. 태준이 잠시 당황했다. 아, 회식 장소가 좁아서. 냄새가 벨 수도 있지. 또 변명이었다. 천옥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르네상스 피부관리실의 이지영, 커피숍 영수증, 마트에서 본 친밀한 모습, 매일 맡는 향수 냄새. 정말 그런 건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했다. 10년 동안 함께 산 남편이 변하고 있었다. 다음 날 선옥은 르네상스 건물 앞을 지나가 봤다. 1층의 커피숍, 2층의 피부관리실. 태준이 자주 오는 곳일까? 커피숍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아늑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였다. 연인들이 자주 올 만한 곳이었다. 여기서 만나는구나. 선옥은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서 태준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다. 휴대폰을 더 자주 확인하고 문자가 오면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예전에 자신을 보던 표정이었다. 저녁에 태준이 샤워하러 가자 선옥은 태준의 지갑을 뒤져봤다. 영수증이 몇 장 더 있었다. 모두 르네상스 커피숍이었다. 지난 한 달간 최소 10번은 간 것 같았다. 이렇게 자주. 선옥은 충격을 받았다. 일주일에 2~3번씩 그 여자를 만났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태준이 잠든 후 선옥은 한참을 뒤척였다. 머릿속에 마트에서 본 그 여자가 계속 떠올랐다. 화려한 외모, 비싼 팔찌, 태준을 보던 사랑스러운 눈빛. 결국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까지 깨어 있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의심만으로는 안 됐다. 선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의심은 확신으로 굳어가고 있었다. 태준의 변한 모습, 향수 냄새, 마트에서 본 그 여자. 모든 게 연결되고 있었다. 며칠 더 지켜본 결과 태준의 패턴이 보였다. 화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늘 늦게 들어왔다. 회식이라고 했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대신 그 달콤한 향수 냄새만 진동했다. 어느 날 밤, 태준이 샤워를 하러 간 사이 휴대폰이 울렸다. 선옥은 잠시 망설였다. 남편의 휴대폰을 보는 게 옳은 일일까?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화면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발신자 이름은 지영이었다. 여자 이름이었다. 마트에서 본 그 여자와 같은 이름이었다. 선옥의 손이 떨렸다. 메시지를 열어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할까?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열어봤다. 그 순간 선옥의 세상이 무너졌다. 오늘 저녁 와줘요. 당신 없인 못 살아. 뒤이어 또 다른 메시지가 있었다. 새로 산 란제리 어때요? 당신만을 위한 거예요. 선옥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온몸에 힘이 빠졌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하니 충격이 컸다. 더 위로 올려보니 주고받은 메시지가 수십 개였다. 사랑한다는 말, 보고 싶다는 말, 언제 만날지에 대한 약속들. 자기야, 내일 몇 시에 만날까? 여보, 오늘 너무 행복했어. 당신이 최고야. 사랑해. 태준이 보낸 메시지들이었다. 선옥에게는 한 번도 해주지 않았던 달콤한 말들이었다. 더 충격적인 건 사진들이었다. 둘이 함께 찍은 셀카들,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심지어 침대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까지 있었다. 여보, 샤워 다 했어. 태준이 나오는 소리에 선옥은 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놓았다. 아무 일 없는 척 텔레비전을 봤지만 화면이 보이지 않았다. 태준은 평소처럼 드라마를 보자며 선옥 옆에 앉았다. 하지만 선옥에게 태준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1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이 아니라 배신자였다. 무슨 생각해? 표정이 안 좋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선옥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태준은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요즘 늘 그랬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선옥은 태준의 얼굴을 바라봤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방금 전까지 다른 여자와 음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면서. 내일 또 늦어? 선옥이 물었다. 응,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해야 해. 또 거짓말이었다. 내일은 목요일이니 또 그 여자를 만나러 갈 것이다. 그날 밤 선옥은 한잠도 자지 못했다. 태준은 옆에서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1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건가? 새벽 3시, 또 메시지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선옥이 먼저 확인했다. 잘 자고 있어요? 꿈에서 만나요. 지영이 보낸 메시지였다. 새벽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다. 선옥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다음 날 아침, 태준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었다. 향수도 더 진하게 뿌렸다. 거울 앞에서 헤어스타일을 여러 번 고쳤다. 분명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 같았다.
오늘 일찍 들어와요. 선옥이 말했지만 태주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회사 일이 많아서 늦을 것 같아. 저녁 안 해도 돼. 저녁을 안 해도 된다는 건 밖에서 먹는다는 뜻이었다. 그 여자와 함께 태준이 나간 후 선옥은 혼자 울었다. 10년 동안 믿고 살았던 사람이 배신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매일 아침을 챙겨주고 빨래를 하고 약국 일을 하면서도 남편을 생각했던 자신이 바보 같았다. 약국에 가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손님들이 말을 걸어도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약사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요. 단골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스트레스가 많죠? 남편분은 잘해주시고 할머니의 질문에 선옥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태준이 들어왔다. 환한 얼굴이었다. 그 여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온 것 같았다. 일 많이 했어요? 힘들었어. 하지만 피곤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다. 저녁은요? 회사에서 간단히 먹었어. 또 거짓말이었다. 태준이 샤워하러 간 사이 선옥은 태준의 옷을 확인했다. 향수 냄새가 더 진했다. 그리고 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 있었다. 아주 연한 자국이지만 분명히 보였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태준은 분명히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것도 꽤 진도가 나간 관계였다. 하지만 슬픔보다는 분노가 더 컸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나를 바보로 만들어도 되는 건가? 선옥은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그 여자가 누군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모든 걸 알아내겠다고. 그리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진실은 이미 드러났다. 이제 선옥의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다. 선옥은 며칠 동안 인터넷으로 그 여자에 대해 조사했다. 이지영, 르네상스 피부관리실 원장이었다.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을 보니 마트에서 봤던 그 여자가 맞았다. SNS까지 찾아봤다. 화려한 생활을 자랑하는 게시물들이 가득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식사,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들, 해외여행 사진들. 모든 게 돈이 많이 드는 것들이었다. 피부관리실이 이렇게 잘 되나? 의심스러웠다. 동네 피부관리실치고는 너무 화려한 생활이었다. 더 찾아보니 지영에게 남편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최동수, 택시기사였다. 아이도 있었다. 중학생 아들이었다. 가족 사진을 보니 평범해 보이는 가정이었다. 그런데 부인은 왜 저렇게 화려하게 살까? 선옥은 동수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택시회사에 전화해서 개인적인 일로 연락이 필요하다고 했더니 휴대폰 번호를 가르쳐 줬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선옥은 동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중후한 목소리였다. 생각보다 차분했다. 실례지만 최동수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김선옥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얘기할 일이 있는데요. 동수는 잠시 망설였다. 무슨 일인지 전화로 말씀해 보세요. 전화로는 어려운 일이에요. 부인분과 관련된 일입니다. 동수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지영이가 뭘 했나요? 역시 뭔가 눈치를 채고 있었던 것 같았다.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다.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둘은 만나기로 했다. 조용한 커피숍에서였다. 동수는 생각보다 점잖은 사람이었다. 키가 크고 묵묵한 인상이었다. 선옥보다 5살 많았지만 나이에 비해 젊어 보였다. 정직하게 생긴 얼굴이었다. 무슨 일인지 말씀해 보세요. 선옥은 준비해온 증거들을 꺼냈다. 피부관리실 쿠폰, 커피숍 영수증, 태준의 휴대폰으로 찍은 메시지 사진들. 이게 무슨... 동수는 조용히 모든 걸 살펴봤다. 표정이 점점 굳어갔다. 특히 메시지 사진을 볼 때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이 남자가 부인 남편이군요. 네, 박태준입니다. 동수는 한숨을 깊게 쉬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사실 저도 의심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입을 열었다. 요즘 지영이가 이상했거든요. 늦게 들어오고 새 옷을 자주 사고 화장품도 비싼 걸로만 쓰고
언제부터 그랬어요? 한두 달 전부터요. 가게 일이 잘 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손님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돈은 어디서 나는지 동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다. 명품 가방도 몇 개 샀어요. 한 개에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한 달 월급보다 비싼 걸 사서 두 사람은 각자의 의심을 나누며 이야기했다. 비슷한 시기에 변한 배우자들, 비슷한 거짓말들, 비슷한 행동들. 휴대폰도 잠금을 걸어놨어요. 전에는 그런 적 없었는데 동수가 말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을 아래로 뒤집어 놓고 메시지 오면 급하게 확인하고. 우리가 당한 거네요. 동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더욱 짙어졌다. 같이 증거를 더 모아볼까요? 선옥의 제안에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혼자서는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둘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다른 증거는 없는지. 제가 택시 일을 하니까 미행하기는 쉬워요. 시간도 자유롭고 동수의 말에 선옥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약국 일이 있어서 낮에는 어려워요. 대신 태준이 집에 있을 때 휴대폰이나 다른 증거를 찾아보죠. 혹시 신용카드 내역도 확인할 수 있어요? 동수가 제안했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어디서 뭘 샀는지 다 나오잖아요. 지영이 카드로는 호텔비까지 결제했더라고요. 며칠 전에 발견했는데 무슨 호텔인지 찾아보니까 동수는 말을 멈췄다. 러브 호텔이었어요. 선옥은 충격을 받았다.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얼마나 자주 만나는 걸까요? 지영이 스케줄로 봐서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만나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늘 늦게 들어와요. 그날들이군요. 두 사람은 피해자 연대를 맺었다. 각자 혼자였을 때는 의심에 불과했던 것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니 확실한 증거가 됐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선옥이 물었다.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죠.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동수의 말에 선옥이 동의했다. 그러고 나서 법적 대응을 해야겠어요. 소송 말씀하시는 거죠? 네. 상간자 소송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동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커피숍을 나오면서 동수가 말했다. 연락처 좀 주세요. 증거 수집하면서 서로 공유하죠. 좋아요. 그리고 동수 씨, 네.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야 해요. 선옥의 말에 동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들을 위해서라도. 두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상처를 받은 동지가 생겼다. 그리고 복수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될 것이었다. 동수와 선옥은 일주일 동안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았다. 동수는 지영이 나가는 길을 따라가 봤고, 선옥은 태준의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함께 식사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까지. 심지어 키스하는 장면도 찍혔다. 동수가 찍은 사진 중에는 더 노골적인 것들도 있었다.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태준의 차, 모텔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실루엣들. 이 정도면 충분하죠? 금요일 저녁, 둘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술집이었다. 증거들을 보며 이야기하기에는 카페보다 술집이 나을 것 같았다. 이제 확실하네요. 동수가 사진들을 보며 말했다. 목소리에 피로가 섞여 있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선옥도 지쳐 있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다. 매일 새로운 배신의 증거를 발견하는 게 고통스러웠다. 일단 술이나 한 잔해요. 머리가 아파서 생각이 안 나요. 동수가 소주를 주문했다.
선옥은 원래 술을 잘 마시지 않았지만 오늘은 마시고 싶었다. 현실을 잊고 싶었다.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동수가 중얼거렸다. 첫 잔을 단숨에 비웠다. 저희는 10년이에요. 선옥도 잔을 비웠다. 소주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속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편해졌다. 아들 생각하면 더 화가 나요. 동수의 눈이 빨개지기 시작했다. 엄마가 바람 피는 걸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아직 중학생인데 저희는 애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하지만 선옥도 슬펐다. 아이가 없는 게 다행이라고 말하는 자신이 초라했다. 술잔이 늘어갔다. 평소보다 많이 마셨다. 둘 다 취해갔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선옥이 물었다. 잘못한 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바보였던 거죠. 동수의 대답이 씁쓸했다. 너무 믿고 살았나 봐요. 사람을 너무 믿었어. 맞아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었죠. 술이 들어가니 속마음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혼자 품고 있던 서러움과 분노가 쏟아졌다. 지영이가 새로 산 명품 가방 보셨어요? 동수가 물었다. 못 봤는데요. 300만 원짜리예요. 제가 석 달 일해야 살 수 있는 가방을 그 남자가 사준 거죠. 동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다. 저는 결혼 10년 동안 100만 원짜리 가방도 받아본 적 없어요. 선옥도 울컥했다. 정말 억울해요. 우리는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저들은 뭐예요?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술집을 나올 때는 둘 다 많이 취해 있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집까지 태워드릴게요. 동수가 선옥을 부축했다. 아니에요. 택시 타고 갈게요. 제가 택시기사인데 무슨 소리예요? 대리 부를게요. 하지만 대리기사를 부르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새벽 1시가 넘어 있었다. 동수의 차에 타고 가다가 선옥이 울기 시작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가 나면서도 슬프고 동수도 눈이 촉촉해졌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둘은 서로를 바라봤다. 같은 상처를 받은 사람끼리만이 느낄 수 있는 공감대가 있었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요. 선옥이 말했다. 저도요. 매일 거짓말 듣고 속으며 사는 게 정말 힘들어요. 동수가 선옥의 손을 잡았다. 힘내세요. 우리가 이겨내야 해요. 선옥도 동수의 손을 꼭 잡았다. 동수 씨도요. 혼자 아니에요. 그 순간 둘 사이에 묘한 감정이 흘렀다. 위로받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었다. 선옥 씨, 네,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오랜만에 누가 제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저도요. 혼자 있을 때는 정말 답답했거든요. 둘은 점점 가까워졌다. 술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아니면 서로에 대한 동정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결국 둘은 모텔로 갔다. 서로를 위로하고 싶었다. 배우자들이 배신한 상처를 달래고 싶었다. 모텔 방에서 둘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바라봤다. 괜찮을까요? 선옥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외롭고 싶지 않아요. 동수의 대답에 선옥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위로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절망적인 외로움을 달래는 행위였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둘 다 후회했다. 어젯밤 일은 없던 걸로 해요. 선옥이 먼저 말했다. 죄책감이 몰려왔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리가 똑같아지면 안 되니까. 동수도 동의했다. 하지만 목소리에 아쉬움이 섞여 있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약했나 봐요.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젯밤은
우리 둘 다 너무 힘들었으니까.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잠시나마 느꼈던 따뜻함. 누군가가 자신을 원한다는 느낌.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배우자들은 다른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자신들은 왜 이렇게 죄책감을 느껴야 하는지 억울했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요. 동수가 말했다. 왜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천옥도 그 말에 공감했다. 태준에게는 이미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으니까. 모텔을 나오며 둘은 약속했다. 어젯밤 일은 잊고 다시 증거 수집에 집중하기로. 이제 진짜 법적 대응을 해야 할 때였다. 배신한 배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 때였다. 천옥은 변호사 사무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이렇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다. 동수와의 하룻밤 후 오히려 더 확실해졌다.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다. 김미란 변호사, 가정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봤다고 했다. 상간자 소송과 이혼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게 좋겠네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상간자 소송이면 그 여자한테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천옥은 준비해온 모든 증거를 보여줬다. 메시지 캡처, 사진들, 영수증들, 할인 쿠폰까지. 동수가 찍은 결정적 사진들까지. 특히 이 메시지들이 결정적이에요. 상관관계를 명확히 보여주거든요. 변호사가 음란한 메시지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사진들도 매우 중요한 증거고요. 모텔 출입 장면, 공공장소에서의 스킨십까지. 위자료는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상간자한테는 보통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받을 수도 있어요. 남편한테는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까지 합쳐서 훨씬 많이 받을 수 있고요. 천옥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다. 배신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고 싶었다. 소송 걸면 얼마나 걸려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면 빨라야 반년, 길어도 1년 안에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주세요. 천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며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소송이 시작되면 남편과 상간자가 합의를 제안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실지 미리 생각해 두세요. 합의는 안 할 거예요. 끝까지 가고 싶어요. 사회적 파장도 상당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오히려 그게 목적이에요. 이런 일을 했으면 대가를 치러야죠. 천옥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 사무실을 나와서 동수에게 전화했다. 저도 변호사랑 상담받고 왔어요. 내일 소송 접수한다고 하네요. 동수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우리 둘 다 같이 하는 거네요. 네. 서로 도와가면서 해요.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요. 둘은 각자의 변호사와 함께 모든 서류를 준비했다. 생각보다 복잡했다. 증거 정리, 진술서 작성, 법원 제출 서류까지. 특히 사진 증거들을 정리하는 게 힘들었다. 배신당한 현실을 다시 한번 직면해야 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소송이 접수됐다. 태준과 지영에게 법원 통지서가 발송됐다. 그날 저녁 태준이 집에 들어왔을 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선호가, 이게 뭐야? 태준이 법원 통지서를 들고 소리쳤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보면 알잖아요. 상간자 소송이에요. 천옥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다. 미쳤어? 갑자기 이게 뭐야? 갑자기가 아니에요. 당신이 바람핀 지 몇 달 됐잖아요. 태준의 얼굴이 더욱 굳었다. 무슨 소리야? 나 바람 안 폈어. 아직도 거짓말해요? 천옥은 준비해둔 사진들을 꺼냈다. 태준과 지영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함께 식사하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들. 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걸 어디서 구했어? 그게 중요해요? 당신이 한 일이잖아요. 누가 미행한 거야? 설마 사람을 사서? 중요한 건 당신이 불륜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태주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다. 합의하자. 소송까지 갈 필요 없잖아. 안 해요. 끝까지 갈 거예요. 선호가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선옥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다. 너무 늦었어요. 이미 변호사한테 맡겼어요. 얼마나 달라고 해? 5천만 원? 잃어? 태준이 절박하게 말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해요. 같은 시각, 지영도 집에서 동수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지만 지영은 더 뻔뻔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사진들이 거짓말이에요? 동수가 증거 사진들을 보여주자 지영은 화를 냈다. 당신이 미행했어? 정말 치사하네. 치사한 건 바람 피운 당신이에요. 나 혼자 바람핀 것도 아니잖아. 태준이도 기혼자인데. 지영은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다. 그 남자가 먼저 꼬셨어. 나는 피해자야. 피해자가 모텔에 가고 선물을 받고 그래요? 동수가 명품 가방 사진까지 보여주자 지영은 할 말이 없어졌다. 이혼하자. 더 이상 못 살겠어. 동수의 말에 지영이 코웃음 쳤다. 좋아. 나도 당신 같은 사람이랑 살기 싫었어. 하지만 소송은 취하해. 안 돼요. 이미 시작된 일이에요. 그럼 아들한테 다 말할 거야. 아빠가 엄마를 미행했다고. 지영이 협박했지만 동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세요. 아들도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에요. 며칠 후 태준이 다시 선옥에게 매달렸다. 회사에 소문나면 어떻게 해? 내 인생 끝나는 거야. 그건 당신이 생각할 문제예요. 아니면 지영이랑 헤어질게. 다시는 안 만날게. 이미 늦었다고 했잖아요. 선옥은 단호했다. 이미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온 일이었다. 지영도 마찬가지였다. 피부관리실의 손님들이 소문을 듣고 발걸음을 끊기 시작했다. 원장님 남편 있으면서 바람 폈다면서요? 그런 사람한테 관리받기 싫어요. 예약 취소가 이어졌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두 부부 모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 법의 칼날이 서서히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칼날은 생각보다 날카로웠다. 석 달 후, 법원에서 첫 번째 판결이 나왔다. 선옥이 지영을 상대로 낸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했다. 위자료 3천만 원이었다. 승소했어요. 김미란 변호사가 기쁘게 알려줬다. 정말요? 선옥은 믿어지지 않았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길 줄 알았지만 막상 결과가 나오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지영 씨 측 변호사도 별다른 반박을 못했거든요. 특히 모텔 출입 사진과 메시지 내용이 결정적이었어요. 선옥은 기뻤지만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다. 동수도 비슷한 시기에 태준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천만 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이겼네요. 동수가 전화로 알려왔다.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그 다음부터였다. 지영의 피부관리실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유부남과 바람 피워서 소송까지 당했다는 이야기가 동네 전체에 퍼졌다. 원장님이 남의 남편 뺏었다면서요?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다른 손님에게 수근거렸다. 그런 사람한테 관리받기 싫어요. 뭔가 더러워져요. 법원에서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던데요.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다. SNS에서도 지영의 이름과 가게 이름이 회자됐다. 예약 취소가 연달아 들어왔다.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 지영은 필사적으로 해명했지만 소용없었다. 오해예요. 그 남자가 먼저 접근한 거예요. 저는 피해자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이미 법원에서 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3천만 원 이자료를 내라고 판결받나요?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문 닫으세요. 동네 망신이에요. 결국 지영은 한 달 만에 가게 문을 닫아야 했다. 임대료도 밀렸고 직원 월급도 줄 수 없었다. 수백만 원짜리 관리 기계들도 헐값에 처분해야 했다. 이 모든 게 태준이 때문이야. 지영은 태준을 원망했다.
하지만 태준도 상황이 어려웠다. 회사에 소문이 퍼진 것은 소송 접수 직후부터였다. 부하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부장님이 불륜으로 소송당했다면서요? 부인이 상간자한테 위자료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하던데요. 피부관리실 사장이랑 바람 폈다면서요? 정말 그런가요? 태준은 회사에 있기가 괴로웠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회의 중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이혼 조정이었다. 태준이 잘못한 상황이라 재산 분할에서 극도로 불리했다. 집은 부인이 가져가시고 예금도 거의 대부분 부인 몫이에요. 게다가 이혼 위자료까지 주셔야 해요. 태준의 변호사가 절망적인 소식을 전했다. 그럼 내가 가질 게 거의 없다는 거네요? 불륜이 원인인 이혼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상대방 잘못이 없으니까요. 태준은 15년간 모은 재산의 80%를 잃게 됐다. 상황이 어려워지자 지영과의 관계도 틀어졌다. 서로 상황이 어려워지자 원망만 늘어갔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지영이 태준을 탓했다. 만날 때마다 돈 이야기였다. 나한테 위자료 낼 돈을 달라고 해요. 내가 어디서 3천만 원을 구해요? 나도 마찬가지야. 회사에서 말이 나와서 승진은 물 건너갔어. 둘은 만나기만 하면 싸웠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감정은 어디로 갔을까? 이제는 서로를 보는 것도 괴로웠다. 한편 동수는 아들의 양육권을 확보했다. 지영이 경제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황에서 법원은 동수의 손을 들어줬다. 아빠, 엄마는 언제 집에 와요? 중학생 아들 민준이가 물었다. 엄마는 이제 다른 곳에서 살기로 했어. 동수는 아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엄마의 불륜을 알게 하고 싶지 않았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아빠와 엄마 문제야. 민준이 잘못은 없어. 그럼 언제 다시 볼 수 있어요? 가끔은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동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지영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아들을 제대로 만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지영은 위자료를 낼 돈이 없어서 고향 부모님께 손을 벌렸다. 하지만 부모님도 실망이 컸다.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이런 짓을 했다고? 아버지의 호통에 지영은 말 한마디 할 수 없었다. 우리도 동네 사람들 면목이 없다. 당분간 얼굴 보이지 마. 결국 지영은 서울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갈 곳도 마땅치 않았다. 태준도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더 이상 그 환경에서 견딜 수 없었다. 동료들의 시선, 뒤에서 들리는 수근거림, 승진에서 밀려나는 현실. 사직하겠습니다. 15년 다닌 회사를 그렇게 떠나야 했다. 소송이 끝나고 2달 후, 지영은 완전히 서울을 떠났다. 지방 소도시로 내려간다고 했다. 연락처도 바꿨다. 태준은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 15년간 살았던 집에서 쫓겨난 것이었다. 새 직장을 구하려 해도 쉽지 않았다. 나이도 많고 이력도 좋지 않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태준은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지영의 피부관리실 자리에는 다른 상점이 들어섰다. 마치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우려는 듯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불륜의 대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가정도, 직장도, 사회적 지위도 모든 걸 잃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다. 1년 후, 선옥은 약국을 정리하고 있었다. 새 주인에게 넘기는 날이었다. 10년간 운영했던 약국이었지만 아쉬움보다는 해방감이 컸다. 여기서 추억이 많으셨을 텐데요. 새 주인이 말했다. 좋은 추억만은 아니었어요. 새 주인분이 더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요. 선옥은 미소를 지었다. 진심이었다. 이혼이 성립된 지 8달이 지났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받은 돈은 상당했다. 집값만 3억, 태준으로부터 받은 위자료 5천만 원, 지영으로부터 받은 위자료 3천만 원. 총 4억 원이 넘는 돈이 생겼다. 10년의 결혼이 서류 몇 장으로 끝났지만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산다. 선옥은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살겠다고.
새로운 사업장은 집 근처 번화가에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좋은 위치였다. 20평 규모의 아담한 카페였다. 선옥인의 카페. 간판도 자신의 이름으로 달았다. 처음으로 진짜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기분이었다. 카페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동수가 자주 도움을 줬다. 둘은 소송 이후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혼자 하기엔 무거울 것 같은데요. 동수가 테이블을 옮기며 말했다. 고마워요. 정말 혼자였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선옥은 진심으로 고마웠다. 가장 어려울 때 옆에 있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민준이는 어때요? 새 학교에 잘 적응했나요? 동수는 아들과 함께 이사를 했다.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처음엔 힘들어 했는데 요즘엔 괜찮아요. 아이들은 적응이 빠르죠. 다행이에요. 애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했거든요. 제가 더 신경 써서 돌보고 있어요. 엄마 목까지. 동수의 표정이 한결 밝아 보였다. 예전에 우울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카페 오픈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선옥은 태준과 우연히 마주쳤다. 마트에서였다. 태준은 많이 초라해져 있었다. 살도 빠지고 옷차림도 예전만 못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사라진 모습이었다. 선호가 태준이 먼저 말을 걸었다.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다. 네. 선옥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준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후회가 묻어났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의미 없어요. 알아.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카페 연다고 들었어. 잘 되길 바라. 고마워요. 선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미움도 없었고 그리움도 없었다. 혹시 지영이는 어떻게 지내요? 궁금해서 물어봤다. 모르겠어. 연락 안 한 지 오래됐어. 지영이도 고생하고 있을 거야. 태준의 목소리에 허무함이 섞여 있었다. 헤어지면서 선옥은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 정말로 완전히 남이 된 기분이었다. 드디어 카페 오픈 날이 왔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다. 선옥이 직접 내린 커피 향이 가게를 가득 채웠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다. 커피 한 잔 주세요. 사장님이 직접 하시는 거죠? 네, 정성스럽게 내려드릴게요. 선옥은 마음을 담아 커피를 내렸다.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다. 오후에는 동수가 민준이와 함께 축하하러 왔다. 축하해요. 정말 멋진 카페네요. 고마워요. 같이 커피 마셔요. 셋이 함께 카페 한 구석에 앉았다. 마치 가족 같은 분위기였다. 이모, 커피 정말 맛있어요. 민준이가 말했다. 선옥을 이모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 몇 달 됐다. 고마워, 민준아. 자주 와줘. 네, 친구들도 데려올게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동수와 선옥만 남았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동수가 말했다. 네, 무서우면서도 설레어요. 이렇게 뭔가를 새로 시작해본 게 처음이거든요. 선옥의 얼굴에 진짜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준이와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고 싶어요. 그때 선옥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첫날 수고 많으셨어요. 잘 지내시죠?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세요. 동수가 보낸 메시지였다.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문자를 보낸 것이다. 선옥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동수 씨도 행복하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인연. 모든 게 가능해 보였다. 며칠 후 카페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커피 맛도 좋고 사장의 서비스도 친절하다는 소문이 퍼졌다. 사장님, 여기 커피 정말 맛있어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단골이 된 손님이 물었다. 독학이에요. 정성껏 내리려고 노력하거든요. 정성이 느껴져요. 자주 올게요.
매출도 생각보다 좋았다. 한 달 만에 손익분기점을 넘었다. 동수도 새로운 직장을 구했다. 대기업 운송팀에서 일하게 됐다. 택시기사보다 안정적이고 수입도 나았다. 축하해요. 정말 잘 됐네요. 선옥 씨 덕분이에요. 용기를 낼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점점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마감을 하며 선옥은 생각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었다. 남편의 배신, 이혼, 새로운 사업, 새로운 인연.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결국은 더 나은 삶으로 이어졌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살아갈 용기가 생겼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45, 전혀 늦지 않은 나이였다. 선옥은 카페 문을 잠그며 내일을 기대했다.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이런 현실적이고 충격적인 실화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자극적인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